8명이 배달린 윤석열 징계. 이번 주 목요일 결론을 내지 못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가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재개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 15일에는 결론이 날까요? 지난 징계위가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다퉜다면 15일에는 징계 사안을 두고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징계위에 출석한 증인 8명의 몇몇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징계위원회 채택 증인들은 8명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4명은 징계가 타당하다 이렇게 주장할 증인들입니다. 한동수 대검검찰부장,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반대로 또 다른 4명은 징계가 부당하다, 즉 윤석열 검찰총장 편에 쓸 인물들입니다. 뉴욕 법무부 감찰관,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 그리고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입니다. 네, 지금 스튜디오에 김광삼 교수님 나오셨는데요. 네. 지금 화면을 좀 더 보면 조금 전 화면을 다시 한번 보죠. 쟁점이 크게 3가지인 것 같아요. 증인들을 이제 8명의 증인이 앞으로 이제 증언할 내용을 보면요. 그래서 윤석열 감찰 및 수사 적법성 논란 관련해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직접 감찰 및 수사를 했던 인물이고, 뉴욕 법무부 감찰관은 이번 감찰이 나를 뛰어넘어 나를 패싱하고 적법함 절차대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할 이제 인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판사 성향 문건 사찰라고 이제 추미애 장관 측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도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본인이 직접 올해 2월 그 문건을 받아서 그래서 제보한 인물로 알려져 있죠. 반면에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에 있으면서 이 문건은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냈던, 법리 검토를 했던 검사죠.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은 그 문건을 관련된 인물이고요. 또한 마지막에 있는 신라젠 취재 의혹 관련해서 박영진 울산 부장검사, 당시 대검 1 부장이었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신라젠 취재 의혹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방해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한 반면에 이성윤 지검장과 정진웅 차장검사는 다른 주장을 할 것 같은데, 김광삼 변호사님, 네네. 15일에 징계위원회 관전 포인트 한번 정리해 주시죠. 어떤 문제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이제 징계에 관련된 혐의가 6가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부분, 이것은 이제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증인을 가지고 할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나머지 판사와 관련된 문건이랄지, 그다음에 감찰방해, 수사방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비혐의 중에 일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요 행위도 보면 말이죠. 지금 증인이 8명이에요. 근데 원래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원래 8명을 신청했다가 한 명이 철회돼서 이제 7명이 됐어요. 근데 7명이 사실은 한 3명 정도는 법무부 측에 유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고, 나머지 4명은 윤석열 총장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니까 4대3이었는데 결국 징계위원회에서 심재철 검찰국장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단 말이에요. 직권으로. 그래서 뭐 이게 의도였는지 아니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4대4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 그런 거였죠. 저희가 대략적으로 보면 어떤 증언을 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이제 미리 예측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리하냐 불리하냐 나누는 증인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관전 중에 하나는 그날 과연 몇 명의 증인이 나올 것인지. 그런데 지금 이제 언론이랄지 뭐 저희도 추측하기에는 아마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좀 나올 가능성이 뭐 이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안 나올 것 같다 이런. 그래서 저는 심재철 검찰국장은 뭐 거의 무조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이유가 뭐냐면 징계위에서 직권을 채택했잖아요. 그러면 아마 이전에 서로 어떤 의견이 교환이 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나올 것이다. 그런데 8명인데 이제 그 중에 일부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그날 하루에 다 증인신문을 끝낼 수 있느냐. 그 부분. 그래서 15일 날 징계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결과의 어떤 중징계냐 경징계냐. 그러니까 특히 해임, 면직, 정직 뭐 이 정도까지 가느냐. 아니면 경징계로 뭐 견책이랄지 이런 거에 불과하느냐. 그 부분을
그 부분이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의원님 이런 가운데 류혁 감찰관이 어제 본인의 SNS에 글을 하나 올려서 저희가 같이 좀 보려고 하는데요. 내용이 이래요. 내일 거대 운석이 떨어져 지구에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하루를 착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그리고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각오를 굳게 다진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비장한 각오를 올린 것 같습니다. 뭐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는 그런 각오 같은데요. 유역 감찰관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면 이미 지난번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그때 회의를 할 때 그때 유역 감찰관이 지금 박은정 감찰 담당관과 굉장히 격론을 벌였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어떤 감찰의 주된 어떤 책임자는 바로 유역 감찰관입니다. 네. 근데 추미애 장관이 유역 감찰관을 패싱을 하고 박은정 담당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를 이끌어 왔거든요. 예. 근데 유역 감찰관은 이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불법성들을 그동안 쭉 지적해 왔고 그래서 감찰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아주 신랄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본인이 윤 총장 직무정지하는 그 당일날 추 장관이 불러서 갔더니 그 모든 어떤 문건들이 다 만들어져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은 이거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저녁에 직무정지를 강행하고 징계를 강행했다는 것인데요. 네.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유역 감찰관은 아마 이 6가지 사안이 과연 이 징계에 해당될 만한 사안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 그리고 또 절차적인 어떤 면에서 보면 타당성. 왜냐하면 지금 보면 박은정 담당관이 본인이 유역 감찰관을 패싱하고 계속 지금 장관하고만 직거래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감찰법에 따르면 이게 감찰관이 모든 책임을 지고 부하 직원들을 통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지시를 내리지 않았는데 담당관이 그걸 했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불법성의 어떤 즉 윤 총장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징계 자체의 어떤 절차적 위법성 이거를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증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아마 유역 감찰관이 원래 이 유역 감찰관은 예전에 이제 추미애 장관 들어왔을 때 당초 검찰국장으로도 유력시 됐던 인물이에요. 예. 이제 그러다가 이제 감찰관으로 갔었는데, 근데 본인이 지금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사과나무 한 그루 심는다는 그냥 강한 각오를 하는 걸 보면 아마 굉장히 큰 결단을 하고 나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본인의 뭐 정말 집까지도 건 그런 상황에서 아마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걸 보면 아마 다음 주 화요일에 있을 징계위원회는 굉장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네. 네. 현재 논란의 중심에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징계위원회에 참여했다가 징계위원회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회피해놓고 지금은 증인으로 다시 15일 그렇죠.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는 건데 김건삼 변호사님, 네. 일각에서는 판사가 법대에서 판결을 하다가 갑자기 증인서로 내려와 증인하는 격이다. 이런 비판도 나와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비판 받을 만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 12일 날 징계위원회 키맨 하이라이트는 사실 심재철 검찰국장이었어요. 의외로. 그래서 이제 10일 날 징계위원회에서요. 네, 11일 날 예. 징계위원회에서. 그래서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제 징계위원은 자신이 어떤 이해관계에 있으면 회피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회피를 했는데 심재철 검찰국장이 회피한 시점, 그다음에 회피한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일단 회피 시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징계위원들이 회피할 때는 징계위원회가 회의가 시작하기 전에 회피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징계위원회 절차는 전혀 관여하는 게 사실은 통내고 맞지 않아요. 예. 그런데 일단 징계위원회에서 처음에 회피하지 않고 윤석열 총장 측에서 기피 결정 심리와 결정에 참여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 이후에 회피를 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의구심이 들 수 있는 거예요. 만에 하나 본인이 그 전에 회피를 해버리면 기피 관련해서 의결 정족수가 맞지 않아요. 예. 그럼 결과적으로 징계위원회 절차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차 진행을 돕기 위해서 먼저 기피 신청 안고 있다가 기피 신청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한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의구심이고 그다음 왜 회피를 한 것일까? 회피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심재철 검찰국장이 징계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나중에 윤석열 총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할 때 그건 내가 볼 때는 아주 결정적으로 소송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는 그럼 징계위원회에서 회피를 해서 징계위원이 안 되면 사실 그걸로 끝나야 하는데 징계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증인을 채택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으로서 징계 결과에 대해서 판단을 할 사람이 오히려 징계위원 증인으로 해서
징계 혐의자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할 가능성이 커졌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 법대에 있던 판사가 판사직을 그만두고 그 사건에서 증인으로서 나오는 걸 같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보면 논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윤재철 법차국장이 징계를 제보하기도 하고 그게 이제 판사 성향 문건이죠. 그렇죠. 그 징계를 계획했다, 그러니까 기획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거죠. 처음부터 이제 징계 절차를 시작했다 볼 수 있는 거고, 또 얘기한 것처럼 징계 청구하는 데도 관여를 했고, 그다음 징계위원으로 참여를 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15일 날 징계위에 증인으로 참석을 하고, 이렇게 1인 다역을 하는 게 과연 적절하나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 1인 5역이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저도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법무부가 왜 저런 걸 몰랐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무리수를 두는 걸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문이 많이 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피 시점이랄지 증인을 채택한 거에 대해서도 이건 꼼수다, 잠탈이다, 이런 얘기까지 다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물론 법적으로는요, 징계위원 하다가 기피까지만 관여를 하고 회피는 그 이후에 할 수 있어요. 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네. 그러면 징계위원회의 어떤 본인이 자격이 없잖아요. 그럼 증인은 나올 수 있어요. 네. 근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네.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절차냐.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윤석열 총장이 소송을 하게 되면 상당히 법무부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뿐만 아니라 윤 총장 측에서는 징계위원장인 정한준 교수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성을 강조했었는데요. 과연 이 공정성에 부합하는 인물이냐 하는 논란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신임 이용구 법무차관에게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위원님 일단 지난 10일 목요일 징계위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데 이 정한준 교수가 가장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던 부분이 보시면 총장이 왜 여론조사기관에 이름을 빼달라고 하지 않았나, 왜 정치를 안 한다고 하지 않았나 이 부분을 집요하게 지적을 했고요. 이러자 윤 총장 측에서는 수차례 언론사에 요청을 했지만 이름을 빼주지 않았고 또 총장이 정치를 한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이렇게 맞섰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좀 부적절한 질문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입니다. 그렇죠. 즉 윤석열 징계위원회가 아니거든요. 이제 그렇다고 보면 지금 문제는 뭐냐면 윤석열 총장이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으로서 내가 정치를 한다라든지 예를 들어 검찰총장으로서 내가 누구를 지지한다라든지 내가 민주당을 지지한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 이런 입장을 피력했다라면 당연히 이거는 문제가 되겠죠. 예. 왜냐하면 검찰의 정책 중립과 총장의 중립은 법적으로도 어떤 면에서 지켜야 될 사안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윤 총장이 지금까지 정치를 한다는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헌법에는요, 기본적으로 양심의 자유와 공무집행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윤 총장이 나중에 정치를 하냐 안 하냐의 문제는 지금의 윤 총장 상황과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누가 물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내가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 누가 딴 사람이 묻는다 그러면 제가 답변 안 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한테는. 마찬가지로 윤 총장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왜 정한종 위원장이 이 문제를 자꾸 지적을 했을까? 왜냐, 윤 총장이 현재로서 정치를 한다는 이야기 한 적도 없고 여론조사에 나의 이름을 넣어주시오 라고 한 적도 없고 빼달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걸 묻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 징계사항 중에서 정치적 중립 사항과 그다음에 여론조사 1위 이 문제를 이제 어떤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것인데 언제 윤 총장이 내가 여론조사 1위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그 언론사나 저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 비춰보면 이거는요 기본적으로 윤 검찰총장한테 질문할 내용이 아니라 나중에 정말 인간 윤 총장한테 윤석열한테 물어야 될 문제를 네.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왜 징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지금 물어야 되냐? 왜 이야기할 그 자리에서 확약할 어떤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의무가 없는 걸 자꾸 저렇게 종용한다는 거는 저는 이게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네, 최영일 평론가님. 네네. 근데 이제 정한준 교수가 얘기를 하면서 한 언론 보니까 주호영 국민의 원내대표도 네네. 총장이라면 당연히 정치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해야 된다. 네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맞아요. 반론을 폈다고 그래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호영 이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두 가지를 얘기했죠. 정부에 대해서는, 청와대에 대해서는
윤석열 총장의 임기는 지켜져야 한다. 내년 7월까지 가야 한다. 징계위는 부당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반면에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총장은 자, 이 임기를 마친 이후에 정치에 뛰어들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 지금 그 선언을 하라. 그럼 이러한 논란이 불식되지 않겠느냐.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정 위원장이 이제 이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죠. 이렇게 질문을 한 것에는 세간에서 좀 누구라도 질문을 할 수 있었을 대목이에요. 네. 언론에서도 이제 윤 총장을 만나면 물어볼 대목이고 예. 국감장에서도 심지어 물어봤어요. 퇴임 후에 뭐 하느냐, 정치할 거냐. 근데 딱 떨어지는 답을 하지 않다 보니까 할 것처럼 또 해석을 다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일단 물어볼 수는 있는 질문이다. 그런데 네. 이제 오히려 정 위원장에 대해서는 이전에 검찰 개혁을 상당히 강조하고 이게 이제 법무부 측의 입장을 상당히 이제 무게를 싣고 또 윤석열 총장의 검찰 체제에 대해서는 비판을 했던 여러 가지 점들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는 이제 편향적인 인사 아니냐. 네. 이 위원장이나 혹은 징계위원으로서 적절하냐 하는 논란은 지금 이제 있는 와중이고 본인은 전혀 문제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 와중이거든요. 네. 이 역시 아까 김광상 변호사님 말씀처럼 향후에 예정되어 있는 소송에서 다퉈질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어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현직 검사나 판사가 사직 후 1년 동안 공직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사실상 윤 총장을 겨냥한 윤석열 출마 금지법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검찰총장과 일부 검사들의 노골적 정치 행위로 인해 상상할 수 없었던 국론 분열과 국정 수행의 차질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인을 꿈꾸는 검사와 법관이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수사 및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공수처 수사대사는 아마 본인과 배우자가 더 먼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광삼 변호사님, 네. 만약 최강욱 대표가 발의한 법안이 통과된다면 2022년 3월이 대선이니까 윤 총장이 만약에 대선 출마하고 싶으면 내년 3월에는 사퇴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내년 7월까지 임기인데 네. 결국은 그 전에, 그러니까 징계와 상관없이 그 전에 사퇴시키려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전망도 정치권에서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런 의혹은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내년 3월 이전에 검찰총장을 그만두게 하든지 아니면 검찰총장을 그대로 하면 사실 7월 이후에는 대통령 선거 출마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건 뭐 본인은 아니라고 부인을 하지만 외형적으로 볼 때는 지금 시점도 그렇고요. 근데 그런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최강욱 의원이 사실 청와대에 있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조국 전 장관 수사와랄지 아니면 윤 총장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언론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윤석열 총장 출마 방지법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의도 자체는 굉장히 머리가 비상하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해냈을까? 거기에 대해서 좀 경탄에 맞지 않고요. 두 번째는 법률가잖아요. 법률가면 이게 사실 국가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사퇴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걸 판사, 검사가 재판이랄지 수사와 기소를 하기 때문에 이건 1년을 늘려야 한다. 이건 제가 볼 때는 헌법재판소 가면 헌법 위반될 거라고 저는 거의 100% 확신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민주당에서 다수 의석을 가지고 저걸 밀어붙이면 예, 사실은 헌법재판소에서 유언 나올 때까지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출마를 막는 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민주당이 다수당이다 할지라도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만약 거기까지 가면 아마 보궐선거랄지 내후년 대선에서 굉장히 폭풍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변호사님 이렇게 논란이 되니까 최 대표가 본인의 SNS에 이제 해명 글을 올렸는데 저희가 함께 보시면 기사 하나를 같이 첨부를 하면서 윤 총장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지난 총선에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가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나서면서 굉장히 이 중요한 재판이 지연됐던 일을 염두하고 개정안을 낸 거다. 이런 취지로 해명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물론 저도 이제 그때 전두환 대통령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가 바로 이제 사표를 내서 그 부분에서 저도 사실 동의하지 않아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표를 낸 부분에 예, 대해서. 예, 예, 예. 네. 아니, 본인이 뭐, 당연히 뭐, 선거에 출마할 자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역지사지를 보면,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뭐, 판사 출신들이, 뭐, 양수대 사법농단 관련해서 마찬가지고, 지금 당년 총선 직전에 사표 내고 와서, 지금 국회의원 당선돼서, 굉장히 민주당의 일을 열심히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분들은 거론하지 않고, 왜 딱 한 명만 찍어서 이걸 갖다 비유하는 건 좀 맞지 않는다고 봐요. 그리고 그 자체가 뭐 전두환 씨에 대한 재판이 됐건, 또 아니면 민주당의 판사실 재판이 됐건, 그런 분들에 대해서 비난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 자체를 어떤 합리화시켜서 하는 그런 발언은 사실은 좀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